아버지, 왜 우리를 속이신 거예요? 이렇게 많은 재산이 있으면서 왜 가난한 척 하신 거예요? 박노인은 한숨을 쉬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준호야, 내가 처음 내게 전화했을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냐? 돈이 없으니까 고물상이나 팔아서 해결하라고 했잖아.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서울 외곽 낡은 골목길에는 시간이 멈춘 듯한 고물상 하나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좁다란 입구 양쪽으로는 녹슨 철제 파이프와 오래된 자전거 바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그 사이사이로 바람에 날린 종이 쪽지들이 바스락거리며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간판도 제대로 없는 이 작은 가게는 박씨 고물상이라는 손글씨 팻말 하나만이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골목 어귀에서부터 풍겨오는 녹슨 철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는 이곳만의 독특한 향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박노인은 올해로 75이 되었지만 여전히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낡은 고무장갑을 끼고 철사더미 사이에서 구리선을 골라내는 모습은 이제 동네 사람들에게도 익숙한 풍경이 되었죠. 구부정한 허리를 펴며 박노인은 작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손끝이 시린 것이 나이를 실감하게 했습니다. 관절염으로 굳어진 손가락들이 차가운 철 조각들을 만질 때마다 수시는 아픔이 몰려왔지만 그는 내색하지 않았어요. 아침 햇살이 골목 안쪽까지 스며들면 박노인의 하루 일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어제 들어온 고철들을 종류별로 분류하는 일부터 시작했어요. 알루미늄, 구리, 철, 스테인리스까지 세심하게 나누어 담았습니다. 수십 년간 이 일을 해온 그의 손은 재료만 만져봐도 정확한 가격을 매길 수 있었죠. 작은 자석을 이용해 철과 알루미늄을 구분하고 구리선의 순도를 눈으로 가늠하는 솜씨는 그야말로 장인의 경지였어요. 아이고, 또 저 영감님 혼자 고생하고 계시네. 길 건너편 슈퍼마켓 사모님이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자식들이 있다면서 한 번도 얼굴을 비추지 않는 걸 보니 참 안타까워요. 그러게 말입니다. 아들이 둘, 딸이 하나 있다고 하던데 명절에도 안 온다니까요. 옆집 할머니가 혀를 차며 대답했어요. 요즘 젊은 것들은 부모 봉양이라는 게 없어요. 저 양반 혼자 그 큰 고물상을 어떻게 꾸려나가는지 모르겠어요. 들리는 말로는 자식들이 모두 도시에서 잘 산다던데 아버지 한번 찾아보지도 않다니 참 말이 안 됩니다. 동네 이발소 주인도 한마디 거들었죠. 저런 부모를 두고 어떻게 마음이 편할까요? 동네 사람들은 모두 박노인을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아낙네들은 저 양반 자식들이 참 몰상식하다며 안타까워했죠. 실제로 박노인의 고물상을 찾아오는 사람은 고철을 팔러 오는 동네 아이들이나 할머니들 뿐이었어요. 간혹 폐지를 가져오는 할아버지들과 세상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지만 그마저도 길지 않았습니다. 박노인은 항상 혼자였고 그의 외로움은 골목 전체에 스며 있는 듯 했어요. 박노인은 묵묵히 일을 계속했습니다. 종이 상자를 정리하고 플라스틱 병들을 크기별로 분류하는 일상이 반복되었어요. 오래된 신문지들을 끈으로 묶고 깨진 유리병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골라내는 모습에서는 수십 년 경험이 묻어났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컵라면 하나로 끼니를 때우고 오후에는 다시 고물더미와 씨름했어요. 가끔 목이 마르면 수도가에서 찬물을 마시며 잠시 휴식을 취했죠. 오전 10시쯤 동네 아이들이 할아버지, 이거 얼마예요? 하며 빈 캔을 들고 왔습니다. 박노인은 주름진 얼굴에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동전 몇 개를 건네주었어요.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 알겠지? 나중에 커서 이런 일 하지 말고 좋은 직장 다녀야 해. 박노인의 따뜻한 말에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하고 뛰어갔죠. 그 모습을 바라보는 박노인의 눈빛에는 말할 수 없는 그리움이 서려 있었어요. 오후 2시쯤 단골 고객인 청소부 김 아저씨가 리어카에 가득 실은 폐지를 가져왔습니다. 박 사장님,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날씨가 추워지는데 몸 조심하세요. 아니에요. 고생하시는 분이 따로 있죠. 김 씨도 건강 챙기시고요. 박노인은 정중하게 인사를 나누며 폐지를 받았어요. 이런 소소한 인간관계가 그의 일상에 작은 온기를 더해 주었습니다. 함께 차 한 잔을 마시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죠. 오후 늦게는 폐품을 가져온 할머니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박 씨, 이거 얼마나 주실래요? 할머니, 이건 좀 가격이 안 나가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드릴게요. 박노인은 언제나 후하게 계산해 주었어요. 사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지만 어려운 형편의 동네 어르신들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갈 무렵 박노인은 하루벌이를 정리했습니다. 고물들을 정리하고 가게 주변을 깨끗이 쓸었어요.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가게 문을 닫고 뒤쪽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겨우 몇 평 되지 않는 좁은 공간이었지만 그에게는 소중한 안식처였어요. 낡은 텔레비전 앞에서 저녁 뉴스를 보며 간단한 김치찌개로 저녁을 때웠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한 숟가락씩 떠먹었죠. 뉴스에서는 연일 경제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강남 아파트값이 또 올랐다네. 젊은 사람들 집 사기가 얼마나 힘들겠어. 박노인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고개를 저었어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잠든 깊은 밤, 박노인만의 특별한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박노인은 방 한 구석에 놓인 낡은 금고 앞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이 금고는 겉보기에는 오래되고 초라해 보였지만 박노인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함께해온 든든한 동반자였죠. 손으로 번호를 천천히 돌리며 금고를 열자 그 안에서 빛바랜 서류 뭉치가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나왔습니다.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그리고 수십 장의 부동산 계약서들이었죠. 서류들은 모두 박노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그 내용을 보면 누구든 깜짝 놀랄 만한 것들이었어요. 강남, 서초, 용산 일대의 건물들과 토지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서류들을 한 장씩 조심스럽게 넘겨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결국 진실은 드러나겠지. 작은 전등 불빛 아래에서 그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의미심장한 미소가 스쳤어요. 겉으로는 초라한 고물상 주인이었지만 그에게는 아무도 짐작할 수 없는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수백억 원의 재산을 가진 그가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그 이유는 오직 박노인만이 알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찬 바람이 불어와 낡은 커튼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박노인은 서류들을 다시 정성스럽게 정리해서 금고에 넣고 문을 잠갔어요.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겠지만 언젠가는 모든 것이 밝혀질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확신이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골목은 더욱 조용해졌고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어요. 박노인은 마침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변함없이 아침 6시에 일어나 고물상 문을 열 것이고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불쌍한 노인이라 여길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진실의 한 조각일 뿐이라는 것을 아직은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어느 겨울날 아침, 박노인은 평소와 다르게 몸이 무거움을 느꼈습니다. 일어나려고 하는데 어지럼증이 몰려왔고 가슴 한쪽이 답답하게 조여오는 느낌이었어요. 이상하네.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박노인은 벽을 짚고 천천히 일어나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관절이 시큰거리고 손목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어김없이 고물상 문을 열어야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걱정할까봐 내색할 수도 없었죠. 그날 오전 평소보다 힘겨워하는 박노인의 모습을 본 동네 사람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박 사장님, 오늘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슈퍼마켓 사모님이 고물상 앞을 지나가다 물었어요. 아, 괜찮습니다. 조금 피곤할 뿐이에요. 박노인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기운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몸의 신호는 점점 더 강해졌어요. 점심때가 되자 박노인은 컵라면조차 제대로 먹을 수 없었습니다. 속이 메스꺼워 몇 숟가락 떠먹지 못했죠. 이러면 안 되는데. 박노인은 자신의 몸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병원 갈 생각은 하지 못했어요. 혼자 가기도 어려웠고 무엇보다 병원비가 걱정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2시쯤 박노인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고철을 정리하다가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면서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숨이 가빠지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이고, 박 사장님. 마침 폐지를 가져온 김 아저씨가 황급히 달려와 박노인을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하얗게 질렸는데요. 괜찮습니다. 조금 어지러울 뿐이에요. 박노인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온몸이 떨리고 가슴이 조이는 듯한 아픔이 계속되었습니다. 김 아저씨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택시를 불러 박노인을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사장님, 혼자 계시지 말고 가족분들한테 연락하세요. 이런 일은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니에요. 응급실에 도착한 박노인은 각종 검사를 받았습니다. 심전도, 혈액 검사, 흉부 엑스레이까지 여러 검사를 거쳤어요. 1시간 정도 기다린 후 의사실로 불려간 박노인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박 할아버지, 심장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관상동맥이 70% 이상 막혀 있어요. 큰 수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의사는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며 상세히 설명했어요. 여기 보시면 혈관이 거의 막혀 있죠? 이 상태로는 언제 심근경색이 올지 모릅니다. 스텐트 시술이나 우회로 수술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 방치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박노인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박노인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수술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수술비는 얼마나 드나요? 보험이 적용되더라도 개인 부담금이 상당할 겁니다. 스텐트 시술의 경우 약 1,500만 원, 우회로 수술은 2천만 원 정도는 준비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의사의 말에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은 복잡했습니다. 가족분들과 상의해서 빨리 결정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의사는 당부의 말을 덧붙였어요. 박노인은 진료실을 나와 병원 로비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가족들과 함께 온 환자들이 보였지만 자신은 철저히 혼자였어요. 오랜 고민 끝에 박노인은 결심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지낸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큰아들 준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구세요? 준호는 아버지의 번호를 저장해 두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준호야. 아버지다. 박노인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아버지요? 갑자기 왜요? 무슨 일이에요? 준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냉정하고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가 몸이 많이 아프다.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박노인은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하지만 준호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이제 와서 뭘 바라십니까? 저희도 살기 바쁜데요. 그동안 연락도 안 하시다가 갑자기 도움을 요청하시면 어떻게 해요? 준호는 목소리를 더욱 낮추며 계속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우리를 먼저 버리고 혼자 사신 거 아닙니까? 명절에도 안 오시고 손자들 얼굴도 보려 하지 않으시면서 이제 와서 도움을 요청하시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준호의 말은 마치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고물상이나 팔아서 병원비 충당하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게 더 현실적이잖아요. 준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도 아이들 교육비, 아파트 대출금, 생활비 때문에 빠듯해요. 죄송하지만 도와드릴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박노인은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이 병 때문인지 아들의 차가운 말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눈앞이 캄캄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딸 미정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미정의 목소리는 준호보다는 한결 부드러웠습니다. 미정아, 아버지야. 아버지, 어떻게 갑자기?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미정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박노인은 다시 한번 자신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많이 아프시다는 거죠? 혼자 병원에 계신 거예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의사가 수술을 받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하더구나. 하지만 수술비가... 박노인의 말에 미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어느 병원에 계세요? 제가 지금 가겠어요. 아니다, 괜찮다. 너도 바쁠 텐데.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아프신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미정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 집에 잠시 오셔서 요양하시는 건 어때요? 제가 챙겨드릴 수 있어요. 수술비도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요. 미정의 따뜻한 말에 박노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고맙다, 미정아. 하지만 그렇게 큰 돈을 내가 어떻게 해?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당장은 어려워도 방법을 찾아보겠어요. 대출이라도 받아서 마련할게요. 아버지 생명이 더 소중해요. 미정과의 통화를 마친 박노인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 명은 자신을 완전히 외면했고 다른 한 명은 따뜻하게 받아주었어요. 이런 극명한 차이 속에서 과연 누가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온 박노인은 고물상 한 구석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때가 온 건가? 자식들에 대한 마지막 시험을 해야 할 시간이 온 것 같았어요. 그동안 숨겨온 자신의 진짜 모습을 서서히 드러낼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박노인은 다시 금고를 열었습니다. 서류들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준호는 돈이 없다고 외면하고 미정이는 없어도 도우려 하는구나.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되겠어. 박노인의 마음속에서는 자식들을 향한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과연 누가 진정한 자식인지 확인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돌아온 지 며칠 후 박노인은 의도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입던 낡은 옷보다도 더해진 작업복을 골라 입었고 며칠간 면도를 하지 않아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랐어요. 고물상 앞에서 기침을 자주 하며 몸이 아픈 티를 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식들을 시험하기 위한 연출이었죠. 동네 사람들은 박노인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더욱 안타까워했습니다. 박 사장님, 정말 많이 아파 보이시네요.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슈퍼마켓 사모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병원비가 너무 비싸서 그냥 참고 지내려고 합니다. 박노인은 일부러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그러시면 안 되죠. 자식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자식들도 각자 살기 바쁘다고 하네요. 늙은 아버지 뒷바라지할 여유가 없다고. 박노인의 말에 동네 사람들은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어요. 이런 소문은 금세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며칠 후 박노인은 큰아들 준호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일부러 가장 낡은 옷을 입고 플라스틱 봉지에 몇 가지 생필품을 담아들고 준호가 사는 아파트로 향했어요.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는 박노인의 초라한 모습과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아파트 경비실에서 방문 신고를 하려는 박노인을 보고 경비원이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어요. 어디 가시는 거죠? 아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박준호 씨요? 잠깐만요. 경비원은 박노인의 행색을 훑어보며 내심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준호에게 연락이 닿자 그는 귀찮다는 듯이 내려왔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준호는 아버지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당황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습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혼자서는 어려울 것 같아서. 아버지, 여기서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다 봐요. 준호는 주위를 둘러보며 불편해했습니다. 집으로 올라가서 얘기하죠. 하지만 준호의 아내가 나타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여보, 이분이 아버님이세요? 왜 이렇게?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일단 들어가시죠. 준호는 어쩔 수 없이 아버지를 집으로 모셨지만 내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거실에 앉은 박노인은 집안 곳곳에 놓인 값비싼 가구들과 대형 텔레비전을 보며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준호는 소파에 앉으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희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요. 아이들 학원비, 아파트 대출금, 생활비까지 빠듯합니다. 아버지 수술비까지 감당하기는 어려워요.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하지만 저희도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시댁 쪽에서도 도움을 요청하시는데 양쪽 다 챙기기에는. 그녀의 말에는 가식적인 미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동안 고물상을 운영해 오셨잖아요. 그 돈은 어디에 쓰셨어요? 준호의 질문에 박노인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생활비로 다 썼지. 늙은 사람이 벌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되겠니? 박노인은 일부러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아버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고물상을 정리하시고 좀 더 작은 곳으로 이사하셔서 병원비를 마련하시는 게 어떨까요? 준호의 제안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도 편하시고 저희도 부담이 줄어들고요. 박노인은 아들의 차가운 말들을 들으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자신이 확인하고 싶었던 준호의 진짜 모습이었어요. 알겠다. 아버지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한 것 같구나. 박노인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서운해하지 마세요.
저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준호는 형식적인 미안함을 표했지만 진심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박노인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집을 나왔습니다. 아파트를 나오는 길에 박노인은 준호 부부가 창문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는 것을 보았어요. 그들의 표정에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체면만 구기게 만드네. 준호의 한숨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려왔어요. 이번에는 딸 미정을 찾아갈 차례였습니다. 미정은 오래된 다세대 주택에서 살고 있었어요. 박노인이 문을 두드리자 미정이 반갑게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몸은 괜찮으세요? 미정의 첫마디는 걱정이었습니다. 준호와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어요. 들어오세요, 아버지. 추운데 얼마나 힘드셨어요. 미정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모셨습니다. 집은 크지 않았지만 정갈하고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아버지, 진짜 많이 마르셨네요. 제대로 드시고 계세요? 미정은 아버지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안타까워했어요. 병원에서 뭐라고 했어요? 수술 날짜는 정하셨고요? 미정의 질문들은 모두 아버지의 건강을 걱정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미정아, 아버지가 너무 큰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박노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미정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아프신데 당연히 제가 도와야죠. 하지만 수술비가 많이 드는데.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미정은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마련할게요. 은행에서 대출도 알아보고 있어요. 아버지 생명이 돈보다 소중하잖아요. 미정은 부엌에서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 아버지께 드렸어요. 아버지, 우리 집에서 지내시면서 몸 추스르세요. 제가 병원 예약도 다시 알아보고 좋은 의사 선생님도 찾아볼게요. 미정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노인은 미정의 집에서 오랜만에 따뜻한 잠자리에서 잤습니다. 미정은 밤늦게까지 인터넷으로 대출 정보를 찾아보고 지인들에게 돈을 빌릴 방법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박노인은 어둠 속에서 두 자식의 모습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한 명은 체면과 돈을 우선시했고 다른 한 명은 아버지의 생명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어요. 이제 누가 진정한 자식인지 분명해졌습니다. 하지만 박노인의 시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미정의 집에서 며칠을 지낸 박노인은 딸의 헌신적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미정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아버지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했어요. 은행에 대출 상담을 받으러 가고 지인들에게 돈을 빌릴 수 있는지 알아보며 심지어 자신의 적금까지 해약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반드시 수술비를 마련할게요. 미정은 지친 얼굴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앞에서는 항상 밝은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박노인은 딸이 밤에 홀로 울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미정은 아버지가 잠든 줄 알고 부엌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미정은 낮에는 파트타임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아버지의 수술을 위해 뛰어다녔습니다. 보험회사에 문의해서 보장 범위를 알아보고 여러 병원에 전화해서 수술비를 비교해 보기도 했어요. 아버지, 제가 알아보니까 이 병원이 좀 더 저렴하면서도 실력 좋은 의사 선생님이 계세요. 미정은 꼼꼼히 조사한 내용을 아버지에게 설명했습니다. 박노인은 딸의 이런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자신에게는 충분한 돈이 있는데도 딸이 이렇게 고생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자신이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었죠.
한편 박노인이 의도적으로 드러낸 가난의 소문은 동네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저 고물상 할아버지가 몸이 아픈데 자식들이 돌보지 않는다더라. 큰아들은 강남에서 잘 산다면서 아버지 병원비도 안 준다니. 딸은 그나마 챙기고 있다던데 아들은 정말 매정하다.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점점 커져갔어요. 이런 소문이 준호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직장 동료가 우연히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이었어요. 준호 씨, 혹시 강남에 사시는 분 맞죠? 요즘 제가 사는 동네에서 고물상 하시는 아버님 이야기가 나오던데. 동료의 말에 준호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버님이 많이 아프시다던데 수술비 때문에 고생하신다고 하던데요. 효자로 소문난 준호 씨가 설마 모르실 리는 없겠지만 동료의 말에는 미묘한 비꼼이 섞여 있었어요. 준호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집에 돌아온 준호는 아내에게 이 상황을 털어놓았어요. 여보, 아버지 일 때문에 직장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내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우리가 나쁜 자식처럼 보이는 건 정말 싫은데. 하지만 진짜 돈이 없는 건 사실이잖아. 아버지가 이해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야? 준호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편함이 계속 자라고 있었어요. 체면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더 큰 소문이 동네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고물상을 자주 드나드는 폐지 줍는 할머니가 무심코 한 말이 발단이었어요. 박 사장님이 밤에 뭔가 중요한 서류들을 보고 계시더라고. 금고에서 꺼낸 것 같았는데 꽤 두꺼운 뭉치였어. 이 말이 여러 사람을 거치면서 점점 과장되었습니다. 저 고물상 노인이 사실은 큰 재산이 있다더라. 돈을 숨겨놓고 자식들을 시험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럴 리가 있나? 그렇게 초라하게 사는데. 하지만 고물상을 수십 년 했으면 돈이 좀 모였을 수도 있잖아. 동네는 온갖 추측과 소문으로 들끓었어요. 이런 소문이 준호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며 일축했지만 점점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설마 아버지가 정말 돈을 숨겨두고 우리를 시험하는 건 아니겠지? 준호는 아내와 함께 이 가능성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내도 불안해했어요. 우리가 아버님을 너무 차갑게 대한 건 아닐까? 하지만 준호는 여전히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아버지한테 무슨 큰 돈이 있다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고물상을 40년 넘게 하셨잖아. 그동안 모은 돈이 있을 수도. 준호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한편 미정은 이런 소문을 들어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설령 아버지에게 돈이 있다고 해도 지금 당장 아버지가 아프다는 사실이 더 중요했어요. 아버지가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지금 중요한 건 빨리 수술 받으시는 거예요. 미정은 변함없이 아버지를 돌보며 수술비 마련에 매달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정이 또 다른 대출 상담을 받고 지친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박노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미정아, 아버지 때문에 너무 고생하는구나. 아니에요, 아버지. 당연한 일이에요. 미정은 피곤한 기색을 감추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혹시 준호는 뭐라고 하더냐? 박노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미정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오빠한테는 말하지 않았어요. 말해봤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미정의 말에서 박노인은 자식들 사이의 온도차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노인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동네에 퍼진 소문들, 준호의 변화하는 태도, 그리고 미정의 변함없는 헌신,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이제 정말로 진실을 밝힐 때가 온 건가? 박노인은 자신의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혹시 시간 있으시면 한번 뵙고 싶은데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미묘한 변화가 있었어요. 소문을 듣고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좋다, 아버지가 고물상으로 가겠다. 박노인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준호가 어떤 마음으로 자신을 찾는지 궁금했습니다. 돈에 대한 소문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아버지가 걱정되어서인지 박노인은 미정에게 잠시 고물상에 다녀오겠다고 말했어요. 미정은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버지, 몸 조심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라며 당부했습니다. 이런 딸의 모습을 보며 박노인의 마음은 더욱 확고해졌어요. 이제 진짜 시험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과연 준호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그리고 박노인은 언제까지 이 비밀을 간직할 수 있을까요? 박노인이 고물상에 도착했을 때 준호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정장 차림이 아닌 캐주얼한 옷을 입고 있었고 표정도 어딘지 어색해 보였어요. 아버지, 오셨네요. 준호의 인사에는 이전보다 조금 더 정중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 왔다. 무슨 급한 일이 있다고 했지? 박노인은 담담하게 물었어요. 준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물상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이야기하기 그런데 근처 카페라도 갈까요? 아니다. 여기가 편하다. 무슨 말인지 들어보자. 준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물더미 사이에 놓인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제가 너무 차갑게 대한 것 같아서요. 몸은 좀 어떠세요? 갑작스러운 관심 표현에 박노인은 속으로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소문을 들은 후 달라진 태도가 분명했습니다. 몸이야 늙으니까 여기저기 아프지. 그런데 준호야, 갑자기 아버지 걱정을 하다니 어찌 된 일이냐? 박노인의 직설적인 질문에 준호는 당황했어요. 아, 그게 원래 걱정은 했었는데 표현을 잘 못했나 봐요. 준호는 말을 이으며 조심스럽게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 고물상 일은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꽤 오래되신 것 같은데. 40년도 넘었을 거다. 내가 어릴 때부터 했으니까. 그럼 그동안 꽤 많은 돈을 벌으셨겠네요? 박노인은 준호의 의도를 알아챘습니다. 돈?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빴는데 무슨 돈이 남겠니? 보다시피 이런 살림인데. 박노인은 일부러 더욱 초라한 모습을 강조했어요. 하지만 준호의 눈에는 의심의 빛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혹시 저축 같은 건 안 해두셨어요? 사업을 이렇게 오래 하셨는데. 준호의 질문이 점점 노골적이 되어 갔어요. 저축? 내가 어릴 때 학비 대느라 다 썼지. 그 후로는 생활비로 겨우겨우 버텼고. 박노인의 대답에 준호는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준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런데 동네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던데요. 아버지가 뭔가 중요한 서류들을 갖고 계시다던데. 드디어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박노인은 놀란 척하며 물었어요. 서류? 무슨 서류 말이냐? 글쎄요, 등기부등본 같은 것들이라던데. 혹시 다른 재산이 있으신 건 아니죠? 준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섞여 있었어요. 아, 그거 말이구나. 박노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옛날에 친구가 사기를 쳐서 빌려준 돈을 못 받은 일이 있었거든. 그때 받아둔 서류들인데
지금은 아무 쓸모없는 종이 쪼가리들이야. 박노인의 설명에 준호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정말 그게 다예요? 준호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뭐가 더 있겠니? 보다시피 이게 내 전부야. 박노인은 고물상 안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준호는 한참 동안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수술 얘기는 어떻게 되었어요? 이제야 건강을 묻는 준호를 보며 박노인은 씁쓸했어요. 미정이가 돈을 마련해 보려고 애쓰고 있다. 미정이가요? 미정이한테는 그런 여유가 있나요? 여유는 없지. 하지만 대출을 받아서라도 도우려고 한다더구나. 박노인의 말에 준호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미정이가 그렇게까지 하고 있다고요? 그래, 밤낮으로 뛰어다니면서 방법을 찾고 있어. 준호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동생이 자신보다 훨씬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위해 애쓰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저도 뭔가 도와드려야 하는데. 준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괜찮다. 내 형편도 어렵다고 했으니까. 박노인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준호의 변화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과연 돈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도 아버지에게 관심을 보일지 궁금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봐요.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정이가 그렇게 애쓰고 있는데 오빠인 제가 팔짱만 끼고 있으면 안 되죠. 준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박노인이 물었습니다.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도와드릴게요. 많지는 않아도 미정이와 함께 수술비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준호의 결심에 박노인은 조금 놀랐어요. 하지만 이것이 진심인지 아니면 체면 때문인지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고맙다, 준호야. 하지만 무리하지는 말아라. 아니에요, 아버지. 저도 아들인데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그때 갑자기 박노인이 가슴을 움켜쥐며 괴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준호가 황급히 달려와 박노인을 부축했어요. 병원에 가야 해요, 빨리. 준호는 택시를 불러 아버지를 응급실로 모셨습니다.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후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일주일 안에 수술을 받으셔야 해요. 의사의 말에 준호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버지의 상태가 이렇게 위급한 줄 몰랐습니다. 의사 선생님, 수술비는 얼마나 들까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약 2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의사의 답변에 준호는 멘탈이 흔들렸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어요. 병실에서 박노인을 지키고 있는 준호에게 미정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된 거예요? 미정은 눈물을 글썽이며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갑자기 쓰러지셨어. 의사가 일주일 안에 수술해야 한다고. 준호의 설명에 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빨리 돈을 마련해야 해요. 미정은 당황했지만 금세 마음을 다잡았어요. 오빠, 우리 함께해요. 제가 알아본 대출이랑 오빠가 도와주시는 것까지 합치면 될 거예요. 미정의 말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어요. 정말 아버지에게는 다른 재산이 없는 걸까? 이 모든 상황이 진짜일까? 준호는 복잡한 심정으로 잠든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박노인은 잠든 척하면서 자식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미정은 변함없이 자신을 걱정하고 있었고 준호는 도우려는 마음은 있지만 여전히 의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과연 누가 진정한 마음으로 자신을 대하는지 이제 확실해졌어요.
박노인이 병원에 입원한 지 사흘째 되는 날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술 날짜가 다가오면서 준호와 미정은 각자의 방식으로 수술비 마련에 나섰어요. 미정은 여전히 은행을 전전하며 대출 한도를 늘리려고 애썼고, 준호는 마지못해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심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정말 아버지에게는 다른 돈이 없는 걸까? 그는 혼자 고물상을 찾아가 곳곳을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서랍들을 열어보고 구석구석을 살펴보며 뭔가 단서를 찾으려 했어요. 고물상 뒤편 작은 방에서 준호는 오래된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금고는 잠겨 있었지만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 번호를 시도해 본 끝에 우연히 아버지의 생년월일로 금고가 열렸습니다. 드디어 금고 안에는 빛바랜 서류들이 가득했어요. 준호는 손을 떨며 서류들을 꺼내보기 시작했습니다.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부동산 계약서. 서류에 적힌 내용을 보는 순간 준호는 충격에 휩싸였어요. 이게 진짜야? 서류들에는 강남, 서초, 용산 일대의 수십 개 건물과 토지가 박노인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총 재산 규모는 대략 계산해봐도 200억 원이 넘어 보였어요. 아버지가 이런 부자였다고?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를 속인 거야? 돈이 없다고 거짓말을 한 거라고? 준호는 서류들을 움켜쥐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아버지를 직접 추궁하고 싶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준호는 미정이 아버지 곁에서 조용히 앉아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미정은 여전히 수술비 걱정에 잠겨 있었습니다. 오빠 왔어요? 아버지는 지금 주무시고 계세요. 내일 수술 전 검사를 받으신대요. 미정아, 잠깐 밖에서 이야기 좀 할까? 준호는 흥분을 억누르며 말했어요. 미정은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따라 나왔습니다. 왜 그래요, 오빠? 얼굴이 이상해요. 병원 복도에서 준호는 서류들을 미정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 좀 봐. 아버지 고물상에서 찾은 거야. 미정은 서류들을 받아들고 내용을 살펴보았어요. 이게 뭐예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야. 아버지 이름으로 된 건물들과 토지들이 이렇게 많아. 준호의 설명에 미정은 놀랐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오빠,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이런 걸 숨기실 리가 없어요. 숨기실 리가 없다고? 지금까지 우리를 속여온 거야. 준호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돈이 없다고 거짓말하면서 우리가 수술비 때문에 고생하는 걸 지켜본 거라고. 준호의 분노에 미정은 당황했어요. 오빠, 진정해요. 일단 아버지께 직접 여쭤보죠. 미정은 준호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설령 이게 사실이라고 해도 아버지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미정의 반응은 준호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이유? 무슨 이유로 자식들을 이렇게 속여? 준호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미정아, 너는 화가 안 나?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고생이야 했지만 그래도 아버지예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이 병실로 돌아왔을 때 박노인은 깨어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준호의 손에 들린 서류들을 보고 모든 것을 직감했어요. 아, 그걸 찾았구나. 박노인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다 뭐예요? 준호는 서류들을 내밀며 소리쳤어요. 왜 우리를 속이신 거예요? 이렇게 많은 재산이 있으면서 왜 가난한 척 하신 거예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박노인은 한숨을 쉬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래, 맞다. 내게는 돈이 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걸 확인하고 싶었거든.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자식들 고생시키는 게 그렇게 재미있으셨어요? 준호야. 박노인은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처음 내게 전화했을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냐? 돈이 없으니까 고물상이나 팔아서 해결하라고 했잖아. 준호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미정이는 어땠지? 돈이 없어도 아버지를 도우려고 밤낮으로 뛰어다니지 않았느냐? 박노인의 말에 미정은 눈물을 글썽였어요. 아버지가 우리를 시험하신 거예요? 그렇다. 돈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너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고 싶었다. 박노인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명확했어. 준호는 돈이 없다고 하니까 외면했고 미정이는 없어도 도우려고 했지. 준호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모든 게 연출이었다는 말이에요? 연출이라고 하기보다는 진실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고 보는 게 맞겠지. 박노인의 대답에 준호는 더욱 분노했어요. 아버지는 우리를 뭘로 보시는 거예요? 실험용 쥐예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식들 마음을 이렇게 시험해도 되는 건가요? 준호의 분노는 절정에 달했어요. 반면 미정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버지, 저는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아버지가 건강하시면 그게 제일 중요해요. 미정의 말에 박노인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미정아, 고맙다. 내가 진심으로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 박노인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준호야, 너는 어떠냐?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솔직하게 말해봐라. 준호는 한참 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분노와 후회, 그리고 부끄러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를 짓눌렀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아버지 마음을. 준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다행이다. 박노인은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순간이야. 박노인의 말에 두 자식은 긴장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박노인이 또다시 가슴을 움켜쥐며 고통스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미정과 준호가 동시에 달려들었어요. 간호사들이 급히 달려와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당장 수술실로 가야겠습니다. 위급한 순간에 두 자식의 반응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미정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괜찮을 거예요. 라고 외쳤고 준호는 당황한 채로 서 있기만 했어요. 이 순간이야말로 진정한 시험의 절정이었습니다. 응급실 문이 닫힌 후 수술실 앞 복도는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미정은 의자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계속 기도하고 있었고 준호는 벽에 기대어 복잡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수술이 시작된 지 벌써 3시간이 흘렀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오빠. 미정이 조용히 준호를 불렀어요. 아버지 괜찮을까요? 미정의 목소리는 불안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미정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진심 어린 걱정을 드러냈어요. 괜찮을 거야. 아버지는 강하신 분이잖아. 그때 수술실 문이 열리며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두 사람은 급히 의사에게 달려갔어요. 네, 저희가 아들, 딸입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 없이 진행되었어요.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고 24시간 정도는 지켜봐야 합니다. 미정은 안도의 눈물을 흘렸고 준호도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의사 선생님, 언제쯤 의식을 회복하실까요? 대략 2~3시간 후면 깨어나실 겁니다. 지금은 중환자실에서 안정을 취하고 계세요. 중환자실에서 산소 마스크를 끼고 누워있는 박노인을 본 순간
준호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어요. 평소 강인해 보였던 아버지가 이렇게 약해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준호는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오빠, 우리 교대로 지켜요. 미정의 제안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야, 미정아. 내가 먼저 지킬게. 너는 며칠째 제대로 못 쉬었잖아. 준호는 처음으로 동생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박노인이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 두 자식이 자신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본 박노인은 미소를 지었어요. 준호야, 미정아. 박노인의 약한 목소리에 두 사람이 급히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깨어나셨어요. 미정은 기뻐하며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준호도 아버지 곁으로 다가가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수술 잘 끝났어요. 이제 괜찮으실 거예요. 박노인은 두 자식을 번갈아 보며 천천히 말했어요. 너희들 모두 여기 있었구나. 당연히 있었죠, 아버지. 어디 가겠어요? 미정의 대답에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야. 박노인이 큰아들을 불렀어요. 네, 아버지. 아버지가 너무 심한 시험을 한 것 같구나. 박노인의 말에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야말로 죄송해요. 준호는 무릎을 꿇고 아버지 앞에 앉았어요.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돈이 있으실 때는 관심도 없었으면서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외면했어요. 저는 정말 나쁜 아들이었습니다. 눈물이 준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미정이를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동생인지.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아버지만 생각했잖아요. 저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준호는 자신의 못남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시험하신 게 맞아요. 그리고 저는 그 시험에서 완전히 떨어졌고요. 준호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깨달았어요. 정말 중요한 게 뭔지. 박노인은 준호의 진심 어린 참회를 들으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준호야, 일어나거라.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준호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깨닫고 바로잡으려는 마음이지. 박노인은 준호의 손을 잡았어요. 내가 지금 보여주는 이 마음이 진짜라면 아버지는 용서할 수 있다. 미정이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 오빠도 나름대로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우리 모두 다시 시작해요. 미정의 따뜻한 말에 준호는 더욱 감동했습니다. 미정아, 고맙다. 내가 있어서 이 가족이 버틸 수 있었어. 준호는 동생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어요. 앞으로는 내가 오빠다운 모습을 보여줄게. 아버지도 너도 지켜드릴게. 박노인은 두 자식의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구나. 하지만 박노인의 표정에는 여전히 무언가 결심한 듯한 빛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 재산들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준호의 질문에 박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건 말이지. 박노인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가 평생 모은 그 돈으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 박노인의 말에 두 자식은 궁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의미 있는 일이요? 미정이 물었어요. 그래. 나 같은 외로운 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만들고 싶어.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재단도 세우고. 박노인의 계획에 두 자식은 놀랐습니다. 아버지, 그럼 저희한테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박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만큼은 남겨둘 거야. 하지만 대부분은 더 필요한 곳에 쓰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미정은 아버지의 뜻에 진심으로 동의했어요. 아버지가 하고 싶으신 대로 하세요. 저는 아버지가 건강하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준호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미정이와 같은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박노인은 두 자식의 반응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그래, 이제야 내 자식들 같구나. 그러나 박노인의 마음속에는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진심인지 확인하는 최후의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가는 중환자실에서 박노인은 마지막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이 순간이야말로 모든 것을 결정할 때였어요. 수술 후 일주일이 지나고 박노인은 많이 회복되어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동안 준호와 미정은 번갈아가며 아버지를 돌보았어요. 특히 준호는 회사 일도 뒤로 미루고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예전의 차가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어느 오후 박노인은 두 자식을 병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준호야, 미정아,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 박노인의 진지한 표정에 두 사람은 긴장했어요. 마지막이라니요,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미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동안 너희를 시험했다고 했지? 사실 마지막 시험이 하나 더 남아있다. 박노인의 말에 준호는 당황했어요. 아직도 시험이 더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래.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고 가장 중요한 시험이다. 박노인은 침대 옆 서랍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기 유언장과 재산 분할 계획서가 들어있다. 봉투를 보며 박노인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내가 죽고 나면 이대로 실행될 거야. 아버지, 무슨 말씀을? 미정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직 건강하게 오래 사실 텐데 왜 이런 말씀을? 미정아,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다.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아. 박노인은 봉투를 준호에게 건넸어요. 준호야, 내가 큰아들이니 이걸 받아라. 그리고 내용을 확인해봐라.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런 걸 받을 자격이 있고 없고는 내가 판단할 일이다. 일단 열어봐라. 박노인의 단호한 말에 준호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어요. 유언장을 펼쳐보는 순간 준호와 미정은 모두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유언장에는 전체 재산의 80%가 미정에게, 20%가 준호에게 상속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별도로 100억 원 상당의 재산은 사회복지재단 설립에 쓰도록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준호는 충격을 받았지만 예상과 달리 화를 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 미정이가 더 많이 받는 게 맞지. 미정은 유언장을 보며 손을 저었어요. 아버지, 안 돼요. 저는 이렇게 많이 받을 수 없어요. 오빠와 똑같이 나눠주세요. 미정의 반응에 박노인은 놀랐습니다. 예상과 전혀 다른 반응이었어요. 미정아, 내가 아버지를 가장 잘 돌봤으니까 더 받는 게 당연해. 준호도 동생을 설득했어요. 나는 그동안 아버지께 못된 짓만 했잖아. 이 정도도 받기 민망할 정도야. 박노인은 두 자식의 반응을 보며 감동했어요. 미정은 많은 몫을 거부하고 있고 준호는 적은 몫에도 불만을 표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정말 변했구나. 아버지, 저희가 정말 원하는 건 따로 있어요. 미정이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재산이 아니라 아버지가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거예요.
준호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그래요, 아버지. 돈은 저희가 벌면 되죠. 하지만 아버지는 하나뿐이에요. 준호의 진심 어린 말에 박노인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정말 진심이냐? 네, 아버지. 저는 이제 깨달았어요. 돈보다 가족이 소중하다는 걸.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미정이한테도 정말 미안해요. 미정은 오빠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오빠, 이제부터라도 우리 진짜 가족처럼 지내요. 고맙다, 미정아. 앞으로는 내가 오빠답게 잘할게. 박노인은 두 자식의 모습을 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을 느꼈어요. 좋다. 그럼 유언장을 다시 쓰겠다. 박노인은 유언장을 찢어버렸습니다. 아버지, 두 사람이 동시에 놀랐어요. 왜 찢으세요? 이제 필요 없어졌거든. 박노인은 웃으며 말했어요. 너희가 진짜 내 자식이라는 걸 확인했으니까. 대신 이렇게 하자. 박노인은 새로운 계획을 말했어요. 재산의 절반은 복지재단을 만드는 데 쓰고 나머지 절반은 너희가 똑같이 나눠 가져라. 그리고 무엇보다 박노인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는 아직 죽을 생각이 없다. 너희와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박노인의 말에 두 자식은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요, 아버지? 그럼 손자들도 봐야지. 그날 저녁 준호는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할아버지, 손자들이 달려오자 박노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었어요. 우리 손자들 할아버지가 아파서 걱정 많이 했지? 할아버지, 이제 괜찮으세요? 손자의 순수한 질문에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 완전히 괜찮다. 앞으로 할아버지가 더 자주 놀러 갈게. 미정도 가족들과 함께 와서 병실은 온 가족이 모인 따뜻한 공간이 되었어요. 오랫동안 단절되었던 가족의 끈이 다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 후 박노인은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고물상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대신 준호와 미정이 마련해준 새로운 집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고물상 자리에는 박노인이 계획했던 복지관이 세워졌어요. 박노인 복지관이라는 이름으로 동네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개관식 날 박노인은 두 자식과 함께 테이프 커팅을 했어요. 아버지, 정말 보람 있는 일 하신 것 같아요. 미정의 말에 박노인은 뿌듯해했어요. 이제야 내 삶의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다. 박노인의 눈가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복지관 앞에 선 박노인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돈은 사람의 마음을 시험한다. 하지만 결국 남는 건 정이구나. 박노인의 긴 여정이 마침내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화면은 천천히 어두워지며 가족들과 함께 웃고 있는 박노인의 행복한 모습이 마지막을 장식했어요. 진정한 부의 의미와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은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남기며 이야기는 막을 내렸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새로운 사연으로 찾아올게요.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